믿을 수가 없군. 2025 ISU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장 VIP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던 저는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또다시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스위스 유소년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을 15년째 이끌고 있는 감독이자 스위스 빙상연맹 유소년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제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옆자리에 네덜란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3년 전 제가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을 직접 보고 왔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인 대표팀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제가 3년 전 목격했던 그들의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이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스웨덴 대표팀 감독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었나요? 과대평가다. 아시아의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 빙상연맹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했죠. 경기장 한편에서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한국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묻어났죠. 3년 전 제가 본 그 놀라운 유소년 시스템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년 전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셨는지. 주변의 동료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3년 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그리고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방문이 어떻게 저의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어떻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경기장의 함성이 귓가를 울립니다. 한국 대표팀이 또 한 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우승은 이미 예정된 결과나 다름없으니까요. VIP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15년간 스위스 유소년 대표팀을 이끌어온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의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 스위스의 유소년 감독으로서 저는 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유럽 빙상연맹 유소년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있었죠. 당시에 저는 유럽의 전통적인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한편에서 몸을 풀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벽한지. 3년 전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놀라운 시스템의 결과물이죠. 그때는 정말 몰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공허하게 울립니다. 3년 전 일본 방문 후 아시아의 스포츠 시스템을 얕봤던 제 자신이 떠오르네요. 한국 빙상연맹의 초청을 받았을 때도 그저 또 하나의 모방 시스템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며 3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알던 세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또 아시아에서 온 초청장이군요. 스위스 빙상연맹 제 사무실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초청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빙상연맹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죠. 그들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직접 보고 기술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위스 유소년 대표팀을 12년째 이끌고 있었고, 유럽 빙상연맹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고, 유럽 전역에서 제 교육법을 배우러 올 정도였죠. 특히 1416세 선수 육성에 있어서는 제가 쓴 트레이닝 매뉴얼이 표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나고야의 빙상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했지만 전형적인 서양식 시스템을 그대로 베낀 시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경직된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것은 창의성 없는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코치들은 제 조언 하나하나를 필사적으로 메모했고, 심지어 제가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체크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낀 건 맹목적인 모방이었죠.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로봇 같은 시스템. 아시아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 제 조수 마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최근 한국 주니어들의 기록이 놀랍도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415세 부문에서는 지난 대회에서 일본도 처음엔 그랬어.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죠. 결국 한계에 부딪혔지. 아시아의 방식으로는 절대 세계 최정상에 설 수 없어. 그들은 그저 모방만 할 뿐이야.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넌 알프스에서 자란 선수들의 강인함을 몰라. 그때의 제 목소리에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이 묻어 있었을까요? 유럽의 전통, 서구인의 체격적 우월성, 수백 년간 이어온 스케이팅 문화,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예들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했죠. 됐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일본에서 본 것처럼 또 서양 시스템을 그대로 베낀 걸 보게 될 텐데 뭐. 초청장을 휴지통에 던지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국제빙상연맹 회장이었죠. 마르쿠스, 자네가 한국행을 거절했다고 들었네. 네, 회장님. 지금은 우리 선수들 동계훈련이 더 중요해서. 자네, 지난달 주니어 세계선수권 결과를 자세히 봤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14세 신예가 우리 스위스의 간판 선수를 2초 이상 차이로 이긴 충격적인 경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신있어 하던 고산지대, 적응 훈련 직후의 대회에서였죠. 이번엔 꼭 가보게. 자네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한국은 자네가 알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건 제안이 아닌 명령이네. 다음 주까지 한국 빙상연맹에 방문 일정을 보내도록 해. 자네의 보고서가 다음 ISU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 빙상연맹의 관계자는 30 중반의 젊은 임원이었는데 런던 스포츠 경영학 박사 출신이었죠.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유럽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여주기식 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영어 잘하는 임원 한 명 내세워서 외국 손님 응대하기. 전형적인 아시아의 방식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내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빙상연맹 임원진 대부분이 해외 유학파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세계 각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호텔로 안내하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는 곧바로 빙상장으로 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고 도로 위의 전기차들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서양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설명. 빠른 변화와 발전에 익숙한 문화. 전통은 존중하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과대망상처럼 들렸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허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첫 목적지로 국가대표 훈련장이 아닌 도시 외곽의 작은 빙상장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달리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진짜 힘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알던 모든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시로 향하는 길은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더 한산한 풍경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작은 산업단지 근처의 빙상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외관은 낡았고 주변에는 공장들만 즐비했죠. 일본에서 봤던 화려한 시설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보여주기식 시설 말고는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빙상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실내는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훈련장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각종 센서들이 선수들의 모든 동작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빙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스포츠 과학이 결합된 연구소였죠. 더구나 이런 시설이 화려한 도심이 아닌 한적한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3년 전부터 운영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외곽에 위치를 잡았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시설이 전국에 이미 5군데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산업단지나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의 관심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빙판 위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각자의 태블릿 PC로 자신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의 방식인가?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첫 방문지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그들은 화려한 국가대표 훈련장이 아닌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질 놀라운 광경들은 제가 알던 모든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빙상장 2층의 관제실은 마치 NASA의 통제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빙판 위 선수들의 모든 동작이 실시간으로 3D 모델링되어 분석되고 있었죠. 스케이팅 자세는 물론 근육의 움직임, 무게중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유럽의 최첨단 시설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더구나 이런 시스템이 국가대표 훈련장이 아닌 외곽의 작은 빙상장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의 5개 훈련장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선수들의 데이터는 즉시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태블릿으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3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각 선수의 성장 곡선을 예측하고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죠. 심지어 부상 위험까지 사전에 감지해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마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훈련 방식이었죠. 전통적인 코칭 방식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케이팅 이론을 정립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의 체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교과서를 넘어 아시아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새로운 스케이팅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독특한 스케이팅 폼,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과학적 혁신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힘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질 참이었으니까요. 관제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빙판으로 내려갔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코치들과 함께 모여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방금 전 훈련 영상을 보며 피드백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코치가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의견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커브에서 자세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속도를 올릴 때 균형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10살 남짓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분석과 냉철한 자기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코치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반문하며 더 깊은 생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대학의 세미나를 보는 것 같았죠. 우리는 생각하는 선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작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련.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죠. 문득 스위스에서의 훈련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코치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며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선수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의 선수들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견학은 저희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모습, 코치진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선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죠. 이는 제가 일본에서 봤던 기계적인 훈련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우리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차는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주거단지였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걸까?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빙상 선수들이, 그것도 오늘 본 그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원봉사로 학습 멘토링을 하고 있었고 체육교사 출신의 전문 강사들이 공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선수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센터였습니다. 운동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학업도 놓치지 않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죠. 운동선수라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의 삶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논리적 사고가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선수들의 분석적인 태도, 체계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이런 교육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서관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아이들의 열정도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시설이나 과학적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운동과 학업의 조화, 은퇴 선수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들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양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교육의 조화, 운동과 학업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일주일 동안 저는 전국 각지의 훈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 인천, 강릉.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근간에 흐르는 철학은 같았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날 밤 본 그 작은 도서관의 풍경입니다. 은퇴 선수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시스템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받은 자료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10년 계획이었죠. 놀라웠던 것은 메달이나 기록 같은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과 은퇴 후 진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스포츠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2025년 현재 한국이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는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동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스포츠의 새로운 미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행복튜브였습니다.